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47회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1989년 세계 타이틀 매치를 중심으로 국내 복싱 파트 3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6월 11일 유명우 선수와 마리오 데마르코 선수의 12차 방어전을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2주가 지나서 이어루 선수가 최강 도전자였죠. 움베르토 곤잘레스를 맞아서 첫 방어전을 갖는 경기부터 3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서 같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임준배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복싱엠 이성열 이사님도 자리에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복싱 팬이신 김영무님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원재의 세상만사라는 유튜브로 요즘 인기가 많으세요.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됩니다. 아직. 벌써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장원재의 세상만사입니다.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무님께서 녹음 들어가기 직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6.25네요 그랬거든요. 6월 25일이에요. 이어루 선수의 지명 도전자였죠. 움베르토 곤잘레스. 자, 이 시합 어떠십니까? 이어루 선수는 3월 달에 세계 챔피언이 되고 이 당시에 이제 아까 김영문 씨가 이 녹음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곤잘레스는 그 당시에 양대 기구 1위였죠. 그래서 양쪽 챔피언 다 긴장을 했는데 WBC 쪽으로 멕시코 본부인 WBC 쪽으로 자기가 타켓을 정하고 이어루 선수에게 지명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올 때 전적이 23전 전승 20KO.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접고 들어갔죠. 이거는 이기기 힘든 시합이다 하고 접고 들어갔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 생각은 멕시코는 가끔 과대 포장도 있고 전적이 전적 쌓기로 해가지고 했던 전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도 가졌는데 역시 왔는데 강자였어요. 근데 이 시합은 곤잘레스가 근데 그 전에까지 보였던 파이팅이 아니고 정말로 챔피언을 따라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고 경기 초반에는 뭐라 그럴까 이어루 선수에게 좀 대준다고 할까? 결정적인 펀치는 안 맞고 다 피했지만 약간 좀 소극적이고 좀 후반을 노리는 듯한 그런 경기를 펼쳐서 전반은 오히려 포인트에서 이어루 선수가 앞서갔죠. 근데 7라운드 정도부터 이제 싹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곤잘레스가 이제 공격에 나서면서 그 이유는 완전히 이제 곤잘레스의 원사이드한 시합이 됐고 이어루 선수는 굉장히 강펀치를 많이 맞고 안면도 많이 붙고 해서 실제 시합 끝나고 점수 차는 2점, 3점, 4점 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완패를 당한 느낌의 그런 아주 일방적인 시합이 됐습니다. 이어루 선수가 양눈이 다 감기고 마지막 12라운드 종료 공에는 링에 이렇게 걸려서 가쁜 숨을 몰아쉴 정도로 그래서 혹독하게 시달렸던 이 시합의 느낌은 곤잘레스가 위험한 무리수를 안 하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기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도 이제 곤잘레스의 세계 챔피언 되기 전까지 시합을 몇 번 봤는데 논타이틀 이런 쪽 시합을 보면 진짜 무지막지한 공격력을 보였는데 이 시합은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초반을 좀 대기하고 후반을 노려서 포인트로 완승을 거두는 그런 시합이 됐죠. 곤잘레스가 이 시합만큼 이 이후로도 이제 종종 업셋을 자기가 당하게 되는데 이 시합에 임했던 그런 자세로만 시합을 했었다 그러면은 그런 사만 소자트롱이라든가 파스쿠아 같은 그런 업셋을 당하지를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 곤잘레스가 턱이 약한 걸 자기가 스스로가 알고 있어서 좀 턱이 약해서 약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무모하게 들어가다.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그렇죠. 맞으면 네, 아마도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지금 우리 이성열 이사 말씀하셨지만 그 두 번의 케어패는 정말 왜 저러지 하는 정도로 세 번이죠 카바알까지. 마이클 카발. 카발 시합은 오히려 나름 주고 받았으니까. 나름 그리고 카바를 좀 인정을 하고 했는데 이 파스쿠아나 소자트롱은 그 속단 말로 완전 졸로 봐서 그런지 내가 맞아도 끝도 없고 넌 맞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KO가 되는 경우라 스쿼드는 동작도 크고 너무 좀 무모하리만큼 평정심을 잃은 네.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좀. 잃었어요. 네. 시합을 끝내버리려고 들어가다가 그런 펀치를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곤잘레스가 강한 선수라고는 인정하지만 좀 좋은 기본- 복싱을 한다라고는 좀 평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좀 끌어오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 이게 그- 한번 달아오르면 네, 네. 저거 내가 죽여야지 내가 그래서 맞지. 카발가의 시합은 정말 자기도 공을 들였는데 네. 그건 역전 KO를 당한 거고 소자 파스쿠아전 경우는 그 4라운드인지 그 버팅이 한 번 있었는데 아, 그게 그 곤잘레스의 평정심을 갈라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피가 좀 무모하게 이렇게. 예. 그리고 들어갔고요. 말씀하셨지만 소르자 트롱도 2라운드에 곤잘레스가 먼저 다운 당하는데 그게 펀치랑 머리가 같이 들어간지 머리부터 들어간지 하여튼 곤잘레스는 다운 당하고 심판한테 버팅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다운당한 네. 상태에서 계속 버팅이라고 주장을 그때 한번 평정심을 잃고 승질 났나 네. 보네. 그리고 뭐 소자 7라운드에 나가 떨어졌어. 소자트롱이 그 로페스한테 KO 당한 걸 보고 뭐 그냥 뭐 졸로 생각을 했는지 근데 하여간 그때는 소르자 트롱이 서리 걷던 시절 아닌가요? 경험도 많이 아니죠. 없고.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저 로페스랑 할 때. 아, 로페스랑 밀가루도 로페스 로페스. 2라운드 갔을 때 실력 발휘하기 전에 끝났잖아. 그래서 이 시합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패였는데 우리나라 팬들로는 이제 이 시합을 이제 곤잘레스가 이기고 네. 이제 장정구 선수와의 시합이 기다려지는 게 됐죠. 아, 그렇죠. 그래서 장정구 선수가 그 자기 타이틀을 그 일신상의 문제라든지 자진반납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재기를 하고 이제 곤잘레스와의 시합이 예정으로 돼 있어서 뭐 이어로 선수는 그랬지만 정말 곤잘레스라도 장정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 어떤 기대를 갖게 했던 그런 시합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6명이던 챔피언이 이제 4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김용광 선수가 타이틀을 뺏기고 이어루 선수가 또 바로 타이틀을 뺏겼고 그리고 또 2주 뒤에요. 이제 김용광 선수에 이어서 문성길 선수가 또 옵션에 의한 3차 방어전을 태국에 가서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전 챔피언이었던 카오코 갤럭시였죠. 이 시합은 뭐 김용광 치탈라타의 2차전과 똑같은 옵션이었죠. 갤럭시가 적재에 와서 타이틀을 뺏기고 자기가 타이틀을 잃을 경우는 자신의 홈링에서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방어전을 치러야 한다는 그 옵션으로 갔는데 이 시합은 뭐랄까 시합 전에는 1차전도 개운치 않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었는데 막상 시합을 그 생각했던 것과 더 원사이드하게 완패가 됐죠 아주. 1라운드부터 저는 이거 봤는데 아버지랑 같이를 봤는데 1라운드부터 문성길 선수의 특유의 뭔가 자기만의 리듬 그런 활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뭔가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잠에서 들깬 뭔가 좀 컨디션이 몸이 다 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초반부터 꼬였죠. 네, 꼬이다가 저희 아버지가 딱 2라운드 보더니 야 저거 질 것 같다 딱 이런 말을 하다가 그때부터 경기가 점점 갤럭시 쪽으로 기울어지다가 다운까지 되고 그리고 이 시합도 갤럭시가 작전을 세운 게 네. 처음에는 안 돼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치고받는 난타전을 안 하고 중반까지는 거의 소극적인 것 같이 가다가 네, 네. 그 중반 지나면서는 공격에 나서서 뭐 9라운드인가요? 다운도 한번 뺐고 다운도 굉장히 정도 한 번 한 뺐죠. 번. 11라운드. 아, 11라운드. 그러니까 8, 9라운드부터는 아주 원사이드하게 네. 거의 몰리고 그 막상 시합이 끝나는데 채점도 저지 둘이 120을 120 갤럭시 주고 한 명이 118인가 119를 주고 완전 완패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11라운드의 다운도 뭐 맞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원펀치 다운이라기보다는 주저앉았어요. 누적된 네. 펀치로 주저앉았다. 사이드에서 그냥 자기가 주저앉고 그런데 근데 이게 뭐 후일담으로 나온 게 뭐 진짜 이게 캔 따다가 손 비어서 그것 때문에 컨디션이 망가졌는지 이게 진짜는 문성길 선수가 더위에 좀 약한가요? 태국의 링에 적응을 못했는지 하여간 문성길 선수의 스태미너라면 극복해냈을 수도 있을 아니 것 아마추어 같은데 때는 태국 가서 잘했죠. 근데 아시안 그날- 게임 금메달도 그러니까 따고. 그날 시합을 보면 느낌이 갤럭시가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결코 뭐 그 치고받는 그런 시합을 좀 피하고 문성길 선수 좀 지치게 만들었다고 할까? 뭐 그런 그래서 문성길 선수 얘기로는 그 카우코 갤럭시가 평체가 본인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차량 끝나고 아니 그 전에 평상시 이제 체격이.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주니어 패더나 패더급까지도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골격이고 본인은
주니어 반탐이나 반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골격이기 때문에 그 골격에서 차이를 조금 느꼈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1차전 때도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지? 그때는 그 거의 그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 시합이었는데 홈 아까 말씀하신 그 홈 그 타운 디시전으로 승리를 했던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여기는 태국이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걸 그 김용광 치탈라타전에서 이미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또 이제 카우코는 대주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 복싱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카오코가 이제 그 1차전을 지고 이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문성길 선수 스타일 연구를 해가지고 뭐 같이 치고받다 보면 또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도 있을 확률도 있으니까 펀치는 문성길이 더 세지 않았을까요? 순수 펀치가 그 펀치의 세기는 그 원펀치의 세기를 비교한다는 거는 그 카오코도 원펀치 KO 시킬 때 보면 무지막지해요. 오히려 거기에 따지면 문성길 선수 연타죠. 그 막 그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연타고 그냥 한 판찌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펀처 슬러거라는 느낌이 헤비급에서 사실 저는 지금도 원펀치는 어니쉐이버스가 거의 원펀치는 최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펀처의 하드히터의 느낌은 뭐 예를 들어서 타이슨이라든지 조지 포먼이라든지 다 스타일일 텐데 그냥 원펀치 KO는 와일더하고 어니쉐이버스가 원펀치는 거의 탑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 카우코 갤럭시 선수와 같은 체육관 출신인 그 톨사 퐁스파라고 문성길의 주니어 반탄급 그 도전자가 있는데 그 선수의 매니저가 제가 잠깐 다른 나라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 얘기로는 확실히 문성길 선수의 주먹이 카우코 갤럭시나 카오사이 갤럭시보다는 문성길 주먹이 더 셌다고 그렇게 평하는 걸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 맞아. 경기 글로벌한 걸 가지고 계신 이 경기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문성길 선수가 장 박사님이 후일담이네. 굉장히 커다란 선글라스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굴에 상처가 많았다는 눈도 얘기고. 찢어졌었으니까. 아 부상을 당했어요 참. 그리고 초반 네, 그래서 2라운드인가 네, 맞아요. 찢어져가지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비행기를 탄 문성길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좀 처량해 보였다고 할까. 아, 우리가 알던 영웅이 저렇게 지금은 좀 안 좋게 됐구나. 물론 나중에 멋지게 재기를 하지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성길. 근데 이 시합은 끝나고 문성길 선수가 프로 캐리어도 짧았지만 그냥 끝나도 별로 슬프지가 않은 게 또 챔피언이 될 것 같아 어디선가는. 너무 세요. 문성길이는 그러니까 저 주니어 반탑 내리는 건 생각 못하고 기구를 바꿔도 뭐 하면 또 네. 챔피언은 될 것 같았는 뭐 그런 그렇죠. 기분은 이거 있었어요. 유명우가 타이틀 뺏겼을 때의 기분과 문성길 선수가 타이틀 뺏겼을 때의 뺏겨도 기분 안심이 되는. 틀렸어. 네. 아유 근데 그 주저앉는 다운은 그 힘이 복부를 빠져가지고, 맞았어요. 복부를 네. 맞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면에 펀치를 맞고 반짝이로 떨어지는 거면은 좀 처절함이 덜했을 텐데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는. 저는 거기서 KO 당하는 걸로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 레퍼리가 스톱을 시키는 줄 알고 문성길 선수 돌아섰어요. 맞아. 근데 다시 시키더라고요. 또 해요. 네. 그래서 12회까지 버티는 걸 보고 야 초인적이다. 근데 불가사의하게 이때는 문성길 선수 같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복서라면 그 자기 커리어에 전부 같은 패턴을 유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졸전이 있고 그 시합을 그렇죠. 보면 그 중에 가장 무기력했던 시합이 이 시합 문성길로서는 이 갤럭시 2차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메이웨더처럼 전승으로 은퇴한 선수도 사실 모든 시합을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높낮이가 있죠. 그렇죠. 카스티오 1차전은 진샵이라고도 그렇죠. 할 말이 없고 마르코스 마이다나 1차전도 좀 약간 애매했죠. 애매했잖아요. 잡주다 경기도 아니 그리고 그랬고요. 자꾸 아까부터 페드로자를 인용하는데 페드로자 그 강자 KO 시킬 때 보면 날려요. 근데 또 못할 때 보면 무지하게 엉기는 시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똑같이 뭐 그럴 수는 없고 뭐 문성길 선수가 아마 프로캐리에서 이 시합을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아마 뭐 날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좀 본인이 슬럼프에 빠진 그런 그리고 경기가 아니에요. 날씨가 안 하고 초반부터 막 공격적으로 하다가 미스브로 남발하니까 빨리 지쳐가지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마추어까지 쳐도 제일 못한 경기일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 뭐 그럴 겁니다. 제대로 아니 아마추어 때는 가격을 그 못했으니까. 처음 초창기 데뷔해서 고3 때까지는 본인이 패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력이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상승할 때라. 문성길의 처음에- 고3 때 시합은 보질 못해서. 근데 그 우리나라 아마추어 선수 자기가 말하는 레코드는 다
약간 요즘 사기친 것 말이래. 같아. 그 조영석 관장님이 그랬죠.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문성길 선수도 토탈로 잡으면 한 15패 이상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패가. 우리 김광선 선수도 맨날 2패를 했는데 그냥 나오는 것만 해도 3패인가 4패인데. 김광선 선수가 대프로 데뷔 전 매니 멜초 할 때 아마추어 전적이 제가 기억하는데 8패가 있었어요. 8패라고 나왔어요. 140 몇 승 그러면 8패, 아, 누가요? 80KO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패가 줄더니 어떤 예능 프로에서도 1패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니, 황당했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아마추어 자기 전적은 자술이더라고. 아. 그 확인이 안 되니까. 아 근데 이게 아마추어가 저희가 가끔 선수들이 프로 데뷔할 때 아마추어 실적 증명서를 받아요. 아마추어 그 대한체육협회에서 복싱협회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어느 대회에 무슨 성적 뭐 3위, 2위, 1위 이거만 나오고 레코드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다 짓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거기서 나오는 전적은 정확해요.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고 모든 게 데이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국내도 대한복싱협회 정도 되면은 상당히 정부 산하 기관이잖아요. 그럼 모든 대회 레코드화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닐 텐데. 아무도 몰라요.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프로 데뷔하는 선수들도 저희도 자술로 받아요. 몇 전 정도, 몇 패 정도, 몇 KO 정도. 그래서 그게 그냥 기록이 되고. 근데 미국도 좀 자술이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요. 미국도 이게 뭐 주마다 뭐가 기록이 틀리고 지역대회도 그러는지 있고 뭐가 중소도시가 많고 이게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주별로 어떤 그 내셔널 대회라든가 그 주 대회라든가 이런 공인된 대회는 전부 합산이 되는 걸로 근데 알고 그 있어요. 외에도 있고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어떤 입상 경력은 나오는데 네. 정확한 그 레코드가 안 나오더라고 미국도. 박찬희 선수도 뭐 125승 2패라고 지금까지도 나오는데 하나하나 까놓고 보면 한 6패 정도가 그래서 된다 그러고. 그거는 뭐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억을 못 기억을 자기가 오류로 그렇고 넘어가십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성길 선수도 타이틀을 뺏기면서 5월 말에 6명이던 챔피언이 불과 한 40일 만에 3명으로 다시 줄었어요. 이 당시에 이게 뭐 확인된 거지만 태국 매스컴에서는 네. 드디어 아시아 복싱 강국을 우리가 뺏었다. 이게 이제 장 박사님의 어떤 저거 이제 4명이 됐어요. 태국은 그렇죠. 카오사이 갤럭시가 그대로 그게 갖고 다시 있었고 바꿨네요. 치탈라타가 김용광에 다시 뺏어왔고 이 당시에는 나파케토 한차이가 이제 갖고 있었고 그렇죠. 카오코가 오면서 우리는 3명으로 줄었고 그 태국은 태국은 4명이 네 됐고 됐다. 이 당시 일본은 노 챔피언이었고 필리핀은 어땠어요? 필리핀도 이때 세계 챔피언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었어요. 이때 이제 카오코 갤럭시가 1차 방언이어서 루이시토 에스피노사한테 뺏깁니다. 그 유명한 그러니까 에스피노사. 센세이셔널한 1라운드 KO였나 근데 그거. 그게 뭐 중이염 앓고 있었다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귀에 뭐 그렇죠. 그 그래서 경기는 너무 미스터리. 네, 넘어가는 게 좀 근데 미심쩍었잖아요. 근데. 에스피노사가 좋은 레프트를 많이 맞춰요. 3개 정도. 네, 근데 그게 시간차를 두고 쓰러져서 이제 딱 그 막다니 데미지를 줬다는 서서히 설도 이렇게 있고. 치더라니까. 네, 수술의 후유증이라는 설도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많았습니다. 지금 요즘은 일본하고 필리핀이 세계 챔피언 수를 경쟁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나라하고 태국이 세계 챔피언 수를 경쟁하고 필리핀하고 일본은 노 챔피언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태국이랑 이때 그 신경전이 좀 많이 있었는데 89년이었을 거예요. 이해 초에 죽음의 키스라고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심영자 신문에 회장님을 났죠. 그 디스하고 저격하는 그 일이 발생을 하다가 이제 김용광, 문성길 선수가 전부 태국에서 졌잖아요. 그 보니까 태국과의 세계 타이틀 매치가 전패가 된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동춘 선수가 가서 했던 게 이제 처음인데 그거로 뭐 정병관 선수라든지 뭐 장태일 선수 이 두 선수 그러니까 이제 최창호 선수 그렇죠. 아까 최창호 선수 뭐 예, 국내에서 박지성.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태국은 죽음의 땅 그게 이제 이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하긴 그 전에 동양 타이틀전에서는 또 한국이 이겼잖아요. 몇 홍수환, 번 이겼죠. 황충재, 김기창 이런 선수. 그 홍수환 선수가 타놈지트 스코타이를 이긴 거는 논타이틀전이었고요. 아, 그 8라운드, 타이틀이었어요? 8라운드 네. KO였어. 그 태국은 그때 이제 그 문화 때문에 그런데 심영자 그 여사님 얼마 전에 자꾸 하셨지만 네. 그 태국 링 문화를 몰라서 그냥 막 링에 올라가셨는데 태국은 절대로 여자가 링에 못 올라와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국은 아, 그렇지 아니에요. 미국은 뭐 라운드 골도 올라오는데 매니저들도 많은데. 라운드 골도 여자.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뭐 다 올라오지. 아. 근데 태국은 라운드 골이 링에 못 올라와요. 바깥으로 돌아 지금도. 그 관중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링 위를 여자가 올라가는 게 금기가 돼 있다고.
우리나라는 상관없죠. 아, 우리나라는 그렇죠. 여자 그렇죠. 선수도 있는데 안 올라가면 좀 태국도 여자 선수 선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많죠. 선수 제외한 나머지는 링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제 거기를 아마 제가 보기엔 심영재 여사가 넙죽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냥 그 몰랐구나. 어떤 저걸로 했는데 태국은 지금도 그 선수 외에는 여자분은 링에 올라가는 거 금기시하고 지금도 가면 라운드 거리 관중석 바깥으로 간판 들고 돌아다니고 아, 그래요. 성차별이 아직 남아 있는. 성차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관습이라고 봐야 걔네가 되나? 복싱이 아니고 무에타이 미신, 시절에 미신. 어떤 그 무에타이는 그 굉장히 신성시대는 걔네는 그게 스포츠가 아니고 민족 무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그 어떤 거기에 금기 사항이 그냥 복싱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7월 달까지 경기가 끝났어요. 끝났고 8월 달로 넘어갑니다. 4월에 타이틀을 획득했던 김봉준 선수가 2, 3중 선수를 맞아서 삼천포에서 1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IBF 타이틀에서는 국내 선수끼리의 그 타이틀 매치가 여러 차례 있었죠. 저희가 연도별 복싱 토크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이제 WBA, WBC 양대 기구 타이틀에서는 국내전 최초의 세계전이에요. 근데 이게 2, 3중 선수가 3위로 있다가 이제 결정전 차리고 지명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2, 선택이었나요? 3중 선수가 이때 2월이었어요. 2월 달에 이성우 선수랑 그 도전자 결정전을 갔습니다. 근데 이성우 선수도 그 세계 랭커였고 2, 3중 선수도 세계 랭커였는데 세계 타이틀에 도전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같은 체육관 소속 그쵸, 현대 선수끼리 소속이네. 시합을 했는데 그 시합이 정말 그 박진감 넘치는 타격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성준 정상일 선수의 시합을 연상할 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그 두 선수가 펀치력이 좀 모자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정말 때리고 맞는 그 경량급에서 그런 박빙의 그 타격전 속에서 이제 2, 3중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고 그 도전자로 이제 낙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경기는 같은 체육관 선수끼리는 대전을 할 수 없으니까 매니저 계약을 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절차를 마치고서 매치메이킹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황준석- 권투위원회 이렇게 네. 제출한 거죠. 그 황준석, 이승순도 아, 그렇게 그때는 그거 이승순 아닌가요? 선수가 이적을 했어요. 아, 완전 실제로. 네. 서류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아. 근데 그 김봉준 선수와 이삼중 선수의 경기도 참 재밌었어요. 네, 이거 난타전이었어. 저도 봤는데 재밌었어. 그 이삼중 선수는 뭐 그 키는 작고 리치가 짧지만 그 불파이터죠. 네, 뭐 강단이 있더라고요. 후퇴를 모르고 하는데 뭐 김봉준 선수도 터프하면 또 네. 누구 못지않기 때문에 기꺼이 뭐 받아주고. 예, 해서 아주 뭐 두 선수가 그 고급 기술이라든지 그건 아주 뭐 아니었는데. 발군의 펀치력은 아니지만 시종 치고받는 뭐 재밌었어요. 뭐 되게. 그 굉장히 더웠어요 날 더웠는데 여름에 저 여름 방학 예, 때. 그래서 뭐 그 당시 시합 보면서 삼천포 죄송합니다 삼천포 고향인 분은 죄송하지만 삼천포 빠지는 삼천포로 빠지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시합을 봤던 기억이 있고 뭐 이 시합에 의해는 이제 국내인끼리 최초의 그 메이저리그 메이저 기구 세계 타이틀 매치 그래서 일본은 그 67년도인가요 누마다와 고바야시 로시의 그 주니어 라이트급이 최초의 그 일본인끼리의 세계 타이틀 매치였는데 뭐 그거보다는 좀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그 우리나라 선수끼리의 세계 타이틀 매치고 이 시합은 뭐 우리나라 선수끼리의 타이틀 매치였어도 뭐 결코 뭐 이렇게 뭐 품질이 예, 떨어지지 않는 않는 경기였습니다. 뭐 나름 퀄리티가 굉장히 그 높은 재밌는 시합.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이삼중 선수는 이게 마지막 세계 도전이었죠.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래서 스피드에서 어쨌든 앞선 김봉순 선수가 그 3대 0 판정승으로 첫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후일 이제 현대 프로모션에서 그 91년도에 나오겠지만 다른 이제 최형이라는 현재 동양 챔피언인 도전자를 나중에 도전시키게 되죠. 6차 방어 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9월로 넘어갑니다. 9월에는 이제 정영길 선수가 그 작년이었죠. 88년 7월에 로이드 허니건에게 실격 같은 KO패를 당했던 당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말론 스탈링과 더블 매치였었는데 말론 스탈링도 거의 공 울리는 동시에 토마스 몰리날레스에게 이제 그 KO를 당하면서 그 경기는 노 콘테스트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토마스 몰리날레스가 타이틀을 반납을 하고 그런 말론 스탈링이 추후에 또 챔피언이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영길 선수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코네치컷에서 WBC 타이틀 매치가 치러졌어요. 이 시합은 원래는 정영길 선수가 허니관과의 재시합이 예정됐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이승순 선수가 블랜드에게 진 날 그날이었죠. 그 메인으로 벌어졌던 경기에서 이제 말론 스탈링이 그 허니간을 예상외로 KO로 잡고 TKO로 잡고 이제 WBA에 이어서 WBC 웰터급 챔피언이 되죠. 그런데 이 스탈링은 뭐 그 당시에 이제 웰터급을 주름 잡던 브릴랜드나 허니간, 커리하고는 또 결이 틀린 아주 그 능글능글한 그 어떤 경기 스타일 그리고 아주 그 견고한 디펜스 그 주먹이 뭐 웰터급으로는 아주 강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시합 운영 자체가 아주 능수능란하고 브릴랜드와의 시합도 1차전에서 뭐 그 아무도 그 스탈링의 승리를 예상 못했지만 아주 그 브릴랜드를 경기 종반까지 진을 빼다가 역전 KO로 이기는 그런 아주 시합의 그 운영에 아주 능란한 선수였고 이 시합은 사실 정영길 선수가 도전할 때 그 브릴랜드나 이승순 선수와의 시합처럼 그런 험한 꼴은 안 보겠지만 승산은 굉장히 희박했던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정영길 선수가 뭐 굴하지 않고 그 시정 뭐 파이팅을 보이면서 잘 싸웠지만 판정은 뭐 큰 점수 차이로 판정패를 당하고 역시 웰터급은 동양인으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체급이라는 걸 다시 실감케 하는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굴하지 않고 12라운드까지 꿋꿋하게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영길 선수가 이게 찬스다 왔다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순간은 단 한 번도 만들지 스탈링은 못했습니다. 그런 허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펜스가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이 스탈링은. 그래서 그 지는 시합도 그렇게 그러니까 허무하게 지고 처참하게 지는 게 없고 정영일 선수 말고 이제 오자키 선수도 한번 도전을 했는데 뭐 오자키 선수나 정영일 선수가 좀 뭐 스타일은 틀리지만 같은 그 아시아존의 그 웰터급의 강자라서 그 공격 일변도로 나왔는데 역시 오자키도 그런 똑같은 패턴을 당하고 판정패를 당하죠.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당하는 힘은 많이 썼어요. 근데 때리지 못해서. 오자키 선수가 좀 더 잘했어요. 오자키가 좀 더 잘했죠. 예. 근데 뭐 비슷했어요. 패턴이 계속 도전자는 몰고 그 말론 스타링을 이렇게 카바하면은 팔이 길어서 그런지 이렇게 감싸면은 때릴 데가 없다고. 예. 근데 하여간 그래서 역시 뭐 이 시합도 역불급 해서 판정으로 지면서 세계 타이틀 도전은 무산됐죠. 예. 근데 말론 스탈링은 누구한테 타이틀을 넘기죠? 저기 모리스 브로커가 아니고 WBC는 누구지? 모리스 브로커가 사이먼 브라운. IBF죠. 사이먼 브라운한테 지네요. 브라운. 그래서 사이먼 브라운이랑 모리스 브로커랑 통합전을 갔죠. 두 동문. 사이먼 브라운이 IBF였는데? 사이먼 브라운이 IBF고 모리스 브로커한테 지고 판정으로 스탈링을 모리스 브로커한테 지는데 네. 그 시합도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모리스 브로커하고 사이먼 브라운이 친구인데 같은 뉴욕에서 그렇다 그러죠. 근데 둘이 이제 WBC IBF 타이틀 매치를 하는 거를 MBC에서 중계를 했었네요. 네, 맞아 봤어요. 예, 그날 차베스가 누구하고 하는 방어전이 메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또 사이먼 브라운도 1차에서 버디 맥커드한테 다운까지 되고 또 타이틀 날리고. 아니요. 사이먼 브라운 롱전 했지. IBF에서는. IBF 말고 네. WC. 근데 IBF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통합전을 치르죠. 그 치르고 후에 나서 반납을 그들 하죠. 반납하고. 네. 그래서 이제 트리니다드가 나오는 거고 버디 맥카드하고. 네. 트리니다드가 IBF는 잡고 잡고. 지금 이제 얘기한 대로 버디 맥카드한테 뺏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휘테커한테. 불세출의 휘테커가 나타나면서 이제 웰터급은 뭐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예. 자, 이렇게 정영길 선수가 두 번째 세계도전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9일 후입니다. 유명우 선수가 지명방어전을 통과를 했고 이제 9월 24일에 수안보에서 일본의 다이호 겐분을 맞아서 13차 방어전을 벌이게 됩니다. 다이어게 분이 교포인가요? 우리나라? 한국계라고 소개. 예,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사실 다이호 겐분은 그 고미야마 가스미 그 11차 방어전 상대 고미야마 가스미보다도 한 수 아래의 도전자. 그러니까 이때는 유명우 선수가 도전자를 고르기가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1위에 레오 가메스가 올라와 있는데 가메스는 이제 지명방어 때 만나야 되고 선택방어전을 치러야 되는데 할 선수가 없는 상황. 다 이겼던 상대인가요? 다이오 겐보는 또 10위의 랭킹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네. 하지만 이제 조고 이즈미 씨가 이제 매치메이킹을 하면서 다이오 겐분을 소개를 했는데 다이오 겐분이 국내 이마식 선수랑 경기를 한 차례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틀인가 3일 전에 그걸 무단으로 빵 불내버립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펑크를 내다 보니까 다이오겐분에 대한 그 신뢰가 별로 없어서 거기에 대한 그 보증을 고이즈미 씨가 쓰고 시합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동아 프로모션 쪽에서는 일본에 가서 하자. 대전료를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 가겠다라고까지 오퍼를 던졌어요. 거절이. 근데 일본에서 승산이 없다. 승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본 개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로 이제 와서 시합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이 경기도 수안보에서 했죠. 그렇죠. 네, 수안보에서 했는데 네 번 다운되나요? 4번으로 하여간 뭐 일방적으로 그냥 뭐 그 경기 후반에는 다운 계속 되다가 나중에는 거의 진짜 애처롭게 그냥 쓰러져 가지고 진 거고, 이 시합은 이 13차 방어전이어서 그 장정구 선수의 뒤로 이어서 이 체급 최다 방어 기록이었던 그 90개 요코의 방어 기록을 깨는 깨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동률이 되는 그 뭐 그런 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때부터 이제 유명호 선수는 이제 레오 가메스와의 재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 진출 얘기도 이제 새록새록 좀 나올 때죠, 이때가. 아, 미국에 아직 카바리 챔프 등극 전 아닌가요? 전이죠. 89년. 네, 아직은 근데도 전이죠. 미국 그러니까 진출하겠다. 이 그 카바리 그때는 타겟이 아니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그 뭐 이제 이런저런 그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도 좀 모색을 하기 시작할 뭐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미국 밖에서는 아직도 플라이급이라는 경기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플라이급 자체를 복싱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유명우 장정구라는 슈퍼스타가 나오면서 뭔가 이게 흥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침 카바르도 등극해주고 그거 이제 미국은 이제 그 라이트 플라이 그러니까 조이 올리버 같은 경우에 사실 세계 챔피언 때도 5만 불 이상을 못 받았는데, 카발이 나오면서 그 바베rum이었죠. 키웠죠. 그래서 100만 불짜리 그 라이트 플라이 선수가 미국에서 나온다 하면서 이제 카발이 88 올림픽을 끝나고 프로에 데뷔했고, 이 당시부터 이제 멕시칸들도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그 경량급들이 미국에서 시합을 하면서 미국 리그에도 이제 서서히 그 경량급의 어떤 그 시합이 좀 활발하게 시작될 때고, 사실 이전까지는 미국은 헤비급, 미들급, 웰타, 뭐 이제 라이트 뭐 이거 아니면은 거의 뭐 흥행이 안 되고 큰 시합을 못 할 때니까. 황금의 벤텀이라고 그래서 최경량급을 미국에서는 벤텀급으로 보는 느낌이 있었죠. 황금의 벤텀급이라는 호칭은 일본에서 붙였어요. 그거는 이제 그 브라질의 에델 조프레한테 네, 링의 마술사. 그거는 조 메델이고, 그 황금 벤텀은 에델 조프레가 그 9개 이기고 네. 하면서 이제 세계 타이틀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속 케어로 하면서, 그 일본은 그 많이 붙이잖아요. 조 메델이 뭐 루프가의 마술사. 그리고 뭐 붉은매 빈셋 뭐 살디발 해서 그거 뭐 일본에서 붙인 건데, 반탐은 사실 뭐 멕시코를 예, 위주로 해서 루벤 올리바레스의 KO 왕 그 시작이었잖아요. 그 또 사라테, 사무라이 이런 그 KO 왕들이 제트보이 시대. 나오다 보니까 황금의 벤텀이라는 그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오겐분 시합은 좀 미스매치. 하지만 다이오겐분이 정말 열심히 싸워줬고 결국은 처절하게 그 산화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수완부가 바로 오벨메이아스가 박종팔 선수를 물리쳤던 바로 그렇죠. 같은 장소였습니다. 나중에 박찬영 선수도 여기서 하던가? 누가 또 최재원 선수가 안토니오 세르메뇨랑 맞다. 도전자 네. 결정전 할 때 수완보에서 그 부곡이에요. 했었어요. 부곡하와이. 부곡하와이인가요? 네, 나 그거 봤어요. 부곡하와이랑 수완보가 같은 아니요, 데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가요? 박종팔 오벨웨이아스는 어디서 했죠? 수완보. 그거 수완보죠. 네. 수완보 온천 거기가 와이키키 거기가 없어졌나 지금? 얼마 전에 수원도 망했고 부곡도 망했고. 망했다 그러면 안 되고. 부곡 없어- 하와이는 문 닫았고 진짜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와이키키 그 뭐라 그러지? 리조트라 그러나요? 그것도 뭐 문을 닫았다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온천 사업이 안 되지? 모르겠네.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사우나도 같네요. 다 문 닫죠. 뭐. 그렇죠. 일본은 온천 그 다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인,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오니까 그 안 오니까? 온천 마을이 거의 장사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온천을 정부에서 사라고 뭐 내놓고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심각하죠. 그리고 사실. 일본의 그쪽 그 어디죠? 그 어디죠? 그쪽은 그 온천 갖고 다 먹고 사는 유후인. 어디지? 후인 유후인. 유후인. 거긴 다 온천으로 먹고 사는 마을인데 뭐 관광객이 관광객도 안 들어오고 내국인도 안 오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일본도 올림픽 갖고도 꽤 시끄럽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올림픽 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무관중으로 그거는- 성화한다는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일단 성황봉송부터 지금 다음 주면 해야 되는데 난간에 부딪혔고 지금 IOC 홈페이지에 가 보면은 베이징 올림픽이 다음 올림픽인 것처럼 돼 있거든요. 베이징에서 아무튼 동계 올림픽. 아, 동계 동계올림픽. 아무튼 일본 올림픽은 해도 온전치 못하게 아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각 경기 지역 예선을 아직도 못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니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일본 쪽에서는 선수들한테. 일본은 사실 지금 이 올림픽이 그 일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방사능 같은 뭐 이런 데 대한 이미지 쇄신과 다시 한번 그 제2, 제3의 그 도약을 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참 그 이상하게 겹쳐가지고 일본도 참 그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복싱 시합은 요새 뭐 꾸준히 그래도 하고 있죠. 꾸준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 유명 선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세계 타이틀 매치는 한 차례 정도씩은 소화는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 그러니까 4라운드, 6라운드, 8라운드 이런 선수들은 시합 자체를 갖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세계 챔피언도 잠정 은퇴 상태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현역 그 국내 챔피언들이 몇 명 은퇴했어요 지금. 아. 또 이 향후를 뭐 경기가 안 어떻게- 예. 잡히니까요. 그리고 세계 챔피언도 지금 보면 하는 선수, 그러니까 알바레스 같은 선수는 계속 하는데 뭐 비볼이라든지 이런 선수는 코로나 터지고는 한 번도 시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해서 1년 이상 시합을 못한 챔피언이 더 많습니다. 예, 해서 그리고 이제 입장 수입이 없다 보니까 파이트머니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고. 뭐 하방 경직돼서 뭐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일본은 작년에 세계 타이틀에서 2번 했죠. 그렇죠. 세 번이 예정돼 있었는데 당일날 교구치가 그 하나가 코로나 됐고, 확진이 되면서 취소됐죠. 하나는 이제 이오카하고 다나카 그 국내 선수끼리의 세계 타이틀 매치였고 하나는 그 나카타니 나가탄 준토가 이제 예, 세계 챔피언이 그래서 그 된 필리핀 경기죠. 선수하고 했는데 필리핀 선수는 뭐 보름 전에 들어와서 그 자기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면서 개인 운동하고 뭐 시합에 임했는데 그 시합에서 이제 세계 챔피언 하나 더 만들었고 그래서 하여간 코로나가 이 세상을 많이 바꿔놔가지고 뭐 복싱뿐만 아니라 지금 전 뭐 어떤 종목이든지 다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육상 경기도 요새는 안 하는 것 같네. 거의 전 세계 스포츠가 못하죠. 올스톱이죠. 테니스는 얼마 전에 보니까 호주 오픈을 하긴 하는데 네. 테니스야 뭐 멀리 떨어져서 서로 공 주고 받으니까 그거 좀 거리 유지는 되겠네 그거는요. 동경 같은 희한하게 경우는 씨름은 계속 하더라고. 무관중으로 씨름대회는 계속 열더라고. 또. 그 복싱도 이제 아마 3월부터는 무관중으로 하고 저희 우리 복싱 M도 지금 뭐 4월 중에 시합이 예정돼 있고 시합은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제 백신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좀 나아질 거예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전반기 올 것 지나면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 이스라엘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2달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벌써 국민 물론 뭐 이제 인구가 적겠지만 국민 절반 맞고 뭐 수영장도 개방을 하고 그 백신 맞은 그린 카드가 있으면 그 인근 나라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린 카드 있으면 격리 안 하고 그냥 가는 걸로 하고 그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되면 뭐 일본이나 중국 정도는 뭐 곧 아마 그렇게 왔다 갔다 되리라고 해도 뭐 희망을 해봅니다. 예. 뭐 언젠가는 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1년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면 좀 달라져야죠 이제. 그러니까 딱 작년 이맘때가 어랍쇼 할 때네. 그렇죠. 뭐 코로나 이게 뭐야 그랬다. 막 그럴 때네. 지금 2월 이제 지나가면 이제 막 펀치라인 복싱 토크 저희가 시작한 것도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그 시합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복싱 토크 시작한 거는 이제 시합이 없어지고 뭐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이 다 생업이 있지만 우리 황 대표님이 밤에 심심하니까 혼자 나와서 혼자 방송하다가 심심하니까 뭐 저 붙어서 둘이 하다가 그러면서 멤버 늘어서 예, 뭐 이렇게 정규 방송 정규 그 녹음 방송 같이 됐네요. 예. 근데 뭐 이런 거 보면 옛날 선수들 뭐 진진 오늘도 인도 사과도 그렇고 이거 기다린 사람이 있나 봐요. 은퇴 선수들도 이게 우리 토크는 조회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고정이 있으리라고 고정 횟수가 믿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떠드는 게 어떻게 뭐 관심 없는 분들이면 뭐 별로 재미없고
또 그 시절에 뭐 자기 자신이 뭐 복싱 어떤 임팩트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이게 그러니까 뭐라다 옛날 기억 소환이라 그러나 그쵸? 한동안 잊고 그거- 살았던 그 이름도 잊고 살았던 선수들을 우리가 거론을 하면 뭐 우리의 내용보다는 그 당시에 자기가 그 선수에 대한 기억 그때 자기의 어떤 생활, 그쵸. 사생활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죠. 이게 나이를 들으니까 그 옛날 노래를 들으면 노래가 좋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내 상황이 생각이 나서 그게 그 관심을 끌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대중가요는 개인의 추억으로 네, 가는 그래서 입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 뭐 팝송에도 우리나라 나오면 저 당시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었지 그런 그 얘기 거부터 나오죠. 기억이 네. 나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연이 많은 이성열 이사님은? 예,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복싱 토크도 좀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한동안 잊고 살았던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서 접할 수 없는 예전에 또 뭐 이렇게 처음에 그 인터넷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잊지는 않았겠지만은 복싱을 접하지 못하고 계시던 분 중에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되나요? 어떤 뭐 사이트 CC CC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그런 CC랑 우리 복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배틀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글을 많이 썼었지만은 그때 당시 그때 시합이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면은 6학년 당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언어 뭐 그때 정신 상태로 막 썼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쭉 하다 보면 일요일이나 뭐 토요일 날 시합 보고 월요일 나가면 친구들끼리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얘기했죠. 초등학생들이 많이 막 얘기했던 그게 기억이 날 정도로 복싱이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뭐 30대 정도까지는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가방에 펀치라인 넣고 다니는 놈이 한 두세 놈이 있었어요. 반에. 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러면은 그거 좀 관심 있는 놈끼리 앉아서 뭐 하냐면은 랭킹 누가 더 많이 외고 있나 뭐 이따위 보고 이따위 하고 앉아 있고 뭐 누구하고 가면 누가 이긴다고 그러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복싱 갖고 이렇게 학교에서 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때가 몇 년도죠? 70년대 80년대 70년대다 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중반인데 제가 펀치라인을 이제 초중반인데 그때는 전교에 한 반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 정도였거든요. 근데 황 대표님 시대 때는 또 어땠나요? 우리 전 때도 71년생입니다. 예. 한 반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가방에 한 항상 반에 있었어요. 두세 명이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가면 월요일에 가면은 주말에 했던 경기들을 일단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뭐 주말에 무슨 시합이 있었는데 조회 시간에 얘기하고 뭐 그리고 다반사였어요. 네. 저희 때는 한 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어땠냐면 홍수환 선수가 아놀드 테일러를 다반에서 이긴 게 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새벽에 했는데 TV 중계는 안 하고 라디오 중계를 했어요. 근데 라디오 중계 이제 뭐 시합 전 뭐 떠드는 것부터 해다 막 하다 보니까 시합 중에 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트랜지스타 조그만 거를 끼고 학교를 가면서 들었는데 학교를 갔더니 한 8회전 그 정도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못 듣나 하고 교실을 들어갔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가 뭐 어디 저 더반에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저 1교시 안 하고 이거 끝날 때까지 교내 방송을 해야 방송으로. 돼. 교내 방송으로. 그 15라운드까지 교내 방송을 그거라고 담임 선생님 들어와 가지고 교탁에 이렇게 저 걸쳐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다 그거 듣고 앉아 있었고 참 저만 와도 88년도에 타이슨 마이클 스핑크스전을 수업 안 하고 교실에 있는 TV로 봤고 예, 또 두란 레너드 3차전을 선생님 수업도 안 하고 그거 보고 저희랑 같이 다 봤거든요. 해글러 레너드전. 레너드 헌주 1차전이 해글러 80년인가요? 예, 81 년도에. 81년. 81년 9월. 그때 선생님이 저는 남자 중학교였는데 야 나 다방 가서 권투 보고 올 테니까 아니, 하고 자습해라. 있어라. 아니 81년도면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9월. 학교 앞 다방에서 봤거든요. 그걸. 네. 근데 평일이었나 봐. 그게 왜 내가 학교에 갔지? 평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학교 갈 일은 없고.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수업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대신에 보고 와서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낮 시간인데 강의를 빼먹었나 점심시간인가 하여간 학교 앞에 그 학교 앞에 다방이라면 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옛날엔 다 다방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뭐 스타벅스 이런 그것도 아니고 카페. 카페. 어. 카페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아. 카페라는 이름도 잘 없고 다방 레스토랑이다가 이제 그 강남이 생기면서 카페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카페란 이름을 쓰고 그랬지 그때는. 그 10월 8일에 백인철 선수가 론 에세트를 맞아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었나요? 네. 1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이 경기도 참 호쾌했죠. 재밌었죠. 이 에세트 선수는 약간 긴장한 게 그 오벨메야스하고는 틀리게 그 미국에서 한참 뛰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는 이제 출세 시합이 그 덕 데이시라고 있어요. WBO 그렇죠. 미들급 챔피언을 했던 그 데이윗과 했죠. 무승부를 했고 뭐 그 좀 뭐 패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하여간 그 미국 본토에서 슈퍼미들 오가면서 전적을 쌓고 이 시합 후에 나중에 이제 크리스 유뱅크의 WBO 타이틀에도 한번 도전을 했던 런던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했죠. 예, 했는데 뭐 공룡 같았어요. 좀 느낌이 공룡 같고 굉장히 터프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시합 내내 뭐 백인철 선수가 마음대로 유리 못했지만 종반으로 갈수록 이제 두들기기 시작해가지고 KOC는 아주 또 멋있는 그 KOC이 나왔죠. 이 시합도.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백인철 선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니어 미들 때와는 또 다른 어떤 전성기 그 어떤 그 노련함이 좀 그 곁들여진 그런 어떤 그 경기력을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 백인철 선수의 얘기로도 자기가 본인이 요 시기 때부터 조금 눈을 떴다는 그런 얘기를 근데 했었습니다. 장 박사님하고 이사님은 선수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 나는 얘기를 이 경기를 끝나고 나서 백인철 선수가 이제 TV 카메라 앞에 앉아서 지는 줄 알았다. 좀 고전했던 거. 지쳐했어요. 근데 네, 지는 초반에. 줄 알았다라고 그 본인이 얘기한 거는 10라운드 거의 종료 직전에 다운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심판이 카운트를 안 하고 다운으로 인정도 안 했을 겁니다. 그게 빨리 로네세트 선수를 일으켜 세워서 백인철 선수한테 찬스를 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명백한 다운인데 카운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백인철 선수도 그 얘기를 합니다. 다운을 시켰는데 카운트를 안 해서 이거 뭐지? 내가 포인트로 밀리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11라운드에 찬스를 잡고 그야말로 뭐 폭풍처럼 몰아쳐서 완벽하게 몰아쳤죠. 아주 KOC는 아주 멋있게 멋있었어. 예, 멋있었고 파워풀했고. 이 시합은 생각나는 게 그 로네스트 약간 그 삼색이라 그러나 이상한 트렁크. 팬티. 그리고 네. 뭐 미국 일단 이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오는 미들 슈퍼미들이면 본토에서 오는 선수는 항상 긴장이 됐고 그렇죠. 뭐 그 린데롬즈라든지 이런 선수라고 오버랩이 되니까 좀 긴장을 했던 시합이고 그 오랜만에 좀 세계 타이틀 매치인데 긴장을 갖고 본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예. 본토 흑인 선수라는. 아마추어도 경력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하여간 뭐 내가 확인은 다 못했지만 하여간 이런 선수 저런 선수 그 미국 중견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그랬던 선수고. 그래서 이 시합이 끝나고 백인철 선수가 바로 다음 시합이 예정이 됐었었나요? 그렇죠. 이제 일본 선수. 다지마와 네, 경기가 요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예, 확정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당시에도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중량급 시합이 KO가 나면 뭐 아주 호쾌하게 나니까 그래서 뭐 이 당시에 세계 챔피언이 이외에도 많았지만 그 중량급의 세계 챔피언을 갖고 있는 자부심 그 슈퍼미들이 지금은 뭐 감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체급이 됐는데 뭐 이런 체급의 챔피언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고 일본도 뭐 슈퍼미들은 아직까지 정복을 못했으니까. 없죠. 예. 근데 일본은 미들급을 2명이 또 정복을 했기 때문에 미하라 다다시 주니어 미들. 미들의 일본은 다케하라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라타하고 둘이 했는데 다케하라는 뭐 좀 있상했고 카스트로를 이기는. 그래도 카스트로를 완벽하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없애는데 바로 그냥 져가지고 역시 뭐 미들은 그렇구나 했는데. 윌리엄 조피한테 9회인가요? 갔죠? 구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뭐 라이트 헤비급도 세계 도전을 일본에서는 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나요? 니시자와 요시노리가 세계 도전 했나요? 니시자와는 저 바이에한테 슈퍼미들로 슈퍼미들로 도전을 했죠, 했죠. 슈퍼미들로. 라이트 헤비급은 세계 타이틀 매치 한 적이 없나요? 라이트 헤비는 없는 걸로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 마이너 리그에 크루저급이죠. 니시지마 요스케. 니시지마가 이제 크루저급으로 근데 마이너 기구 쪽에 했었고 WBF인가 아닌가요? WBF. 예. 그 사람이 K1에도 나중에 참전했었잖아요. 그 니시자와는 이제 라이트 헤비급으로 동양 챔피언을 했지만 세계 타이틀은 이제 슈퍼미들 독일의 그 마르쿠스 바이에한테 했다가 2번 했는 것 같은데 또 누구하고 또 맞아요. 했는데 니시자와 선수가
일본의 그 나이 규정이 만 37살까지였어요. 예. 거기 걸려서 강제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꽤 늦게까지 네, 선수 그래서 생활했죠.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김재찬 선수도 또 KO 시키고 네. 이 니시자와 그 선수가 선수였구나. 89년일 거예요. 국내에 와서 황준석 선수랑 주니어 미들급 논타이틀전을 한 그 선수인데 64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37세 규정 때문에 일본에선 더 이상 시합을 못 하고 비공인 시합을 이제 계속 많이 하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37세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문성길 선수도 지고 쭉 또 패도 있었지만 또 백인철 선수가 아주 시원한 KO승으로 근데 여기서 잠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백인철 선수와 박종팔 선수의 그 실력으로 지금도 지금 많이들 복싱 팬들끼리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이 백인철 선수가 이 론 에세트라든가 오벨미아스 같은 딱 이런 선수들한테는 좀 더 강할 수 있었던 게 근접거리에서의 그 기술 부분에서 박종팔 선수의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선수가 더 낫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백인철 선수는 이 근접거리에서의 그런 기술들이 박종팔 선수가 가지고 없던 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오벨메스라든가 론 에세스 같은 이런 동양권에서 좀 이기기 힘든 선수들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후반에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았나는 또 생각이 들어요. 로네세트는 박종팔이한테 걸려서도 KO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벨메스라든가 근데 그거는 이제 스타일 차이 같아요. 스타일 차이 스타일이나 같고. 체격 조건이 그렇게 따지면은 백인철 선수가 서덜랜드 이기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박종팔은 그렇게 볼 수 그걸 있죠. 제꼈으니까 그거는 뭐 상대성, 그것도 상대방의 어떤 상성이고 스타일 차이고. 그 백인철 선수가 또 서덜랜드 그렇게 쓰러뜨리는 건 또 잘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 사실. 저는 오히려 그 백인철 선수 미국에서 첫 패배당한 잭슨이요? 매니어. 시맨이요? 신 매니어는 박종팔 선수랑 했으면은 박종팔 선수가 오히려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도 그 있어요. 매니어는 정말 지겨운 선수예요. 주먹도 없고 힘은 좋고 맥컬럼한테도 판정 잘안 나지 맞고. 않았나요? 안 맞고 맞아도 잘 그러니까, 태도 네. 안 나고 생긴 거는 약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뭐 일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상대를 잘못 고르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백인이라서 골랐다는 약해 그러니까 보여서 그 당시에 골랐다는 또 얘기. 얘기지만 물망에 오른 게 제임스 하드록 그린이라고 키 한 170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그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흑인 선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애니멀 프레처라고 아주 강타자가 있었어요. 흑인. 그리고 숀 매니언. 근데 이게 뭐 전적 보니까 KO승도 없고 근데 차라리 그때 그 하드록 그린 같은 선수 만나서 치고받으면 충분히 넘길 수도 있었거든요. 프랭크 플래처도 할만했죠. 네, 프랭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결과론이지만 전적만 보고 골랐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갔다가 사진도 봤겠죠. 근데 둘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미들급인데 키 170이면 어떻겠어 얼굴이. 완전 근육 덩어리. 근데 거기에 비하면 슌매니어는 약간 금발에 약간 뭐 아일랜드계 같은데 좀 연약해 보이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잘못 골랐지. 네, 결과론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백인철 선수가 멋지게 방어를 하면서 1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1989년도 세계 타이틀 매치 16개까지 지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3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나머지 이제 4개 남은 세계 타이틀 매치 또 그리고 89년도에 벌어졌던 라이벌전 이런 경기들에 대해서 4부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이성열 이사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한 해 세계 타이틀 매치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임준배 위원님이라든가 황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합 자체 외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옆으로 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시합 격가지로 또 듣는 것도 또 듣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또 재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까지 다 들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